예, 의원님 연결됐다고 합니다. 의원님 지금 예,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국정감사 문제를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 7일부터 약 20일간 국정감사가 각 상임별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번 국정감사는 다른 때보다 더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네.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 국정감사가 부활된 것이 육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88년 그러니까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부활이 되고, 저도 13, 14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8차례 국감에 참여한 일이 있는데, 지금 보도된 걸 보면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국정감사다.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 내용의 질도 떨어지고, 그게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이게 이재명 방탄에 몰두해가지고 국회 본연의 감사 기능을 외면했다가 최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구분해서 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을 국회가 갖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이게 정기국회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외에는 수시로 이제 임시국회를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기국회가 가장 으뜸인데, 이 정기국회는 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 전년도에 통과된 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에 통과된 예산이 지난 1년 동안에 각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에 그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만을 제한적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예산에 집중해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증인 참고인을 그냥 무더기로 불러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김건희 3차 특검 발의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는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 그 다음에 문제 인물 명태균, 김영선, 명태균과 관련 김영선 전 의원을 그냥 잔뜩 불러가지고 이거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불참하니까 동행명령권도 발동하는데, 이 상황 이 자체가 이게 이 국정감사 본연의 그 틀을 벗어난 것이다. 이게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특히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장 정청래, 최민희, 이 두 사람은 내가 이 페넷마이크에서 말하기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아마 우리 헌정사에 앞으로 이 악인 열전에 아마 오를 것 같아요. 악인 열전에. 예,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징치를 당하고 역사적으로 기록당해가 아이고 창피한 기록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 두 개 상임위원회가 그 동행명령권도 가장 많이 발동을 했고, 그래서 감사와 무관한 일들을 이제 했고, 특히 법사위원장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 의원들에게 주어진 질문 답변 시간이 7분인지 8분인데 이 위원장이 그냥 독점적으로 1시간 반씩 차지해갖고 소리 지르고 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보였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국감의 그 본질적인 궤도를 이탈하고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방탄과 그와 관련된 법원의 압박 판결 무력화를 위한 이게 일제 공세를 편 국감을 했다. 그러니까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그게 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해산감이야. 예. 이번 국감 그 3주 진행된 요걸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 해산하는 방법이 헌법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국회의 행위에 대해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또 없다고. 지금 일본이 사흘 전인가 총선거를 했습니다. 중의원 해산해가지고 그게 그 수상이 이름을 깜빡했는데 네. 새로 수상이 취임하고 10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했어요. 해산한 사유가 자민당이 집권당인데 거기 한 20여 명이 이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 기준하고는 훨씬 미달하는 그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그 일본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하여간 일단 말썽이 생기니까 해산해갖고 다시 선거를 했는데 과반수 미달을 해버렸어. 해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근데 해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원 내각제 같으면 이런 견제 수단이 있어서 행정부가 이런 국회를 가만히 볼 수는 없지요. 이게 딱 해산감인데 그런 방법은 없고 이번에 22대 국회에 이제 첫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역대 어떤 국회보다도 저질 국회의원이 득실거린다. 그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뭐 숫자는 뭐 세할 수는 없지만 전체 분위기로 봐가지고 이거 완전히 저질화되어 있다. 저질화. 그러니까 이게 저질화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이 유권자인 국민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21대 후반기에 이어 22대 국회는 철저하게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생산권을 이재명 개인이 독점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독점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쪽에 줄 서지 않는 자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그 용병, 이재명 돌격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대한 은혜를 국회의원 생산해준 데 대한 은혜를 보답해야 되고 그 보답을 위해서는 이게 방탄에 앞장서야 되고 방탄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게 뭐 학식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저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 이재명에 대한 보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감싸기 위한 방탄 용병 그러다 보니까 품격을 잃어버리고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뭔지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사람 부르면 되고 그리고 불러가 막 소리 지르면 되고 이게 국회라고 이게 이 삐뚤어지게 이게 운영이 되는데 이번 이 국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충성도가 말이죠. 전현희 의원 같은 사람은 지난달에 법사위에서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범. 예. 살인범. 그게 뭐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렇지. 예. 그 살인범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 서울 지역 전당대회 가갖고는 더 큰 소리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살인범 하니까 아니 최고위원 그때까지도 5명 뽑는데 6등 하다가 2등으로 푹 올라왔잖아요. 그 사과하지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현이. 그 사람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도 뭐 법원을 압박하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 이처럼 저질화된 그 근본 원인이 불행하게도 이재명 개인에게 그 모든 것이 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회를 어떻게 누가 견제하느냐? 견제할 사람이 없죠. 헌법적으로 대통령도 견제 못하고 국회 해산권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개별 국회의원 소환권도 없고 그럼 임기는 4년 보장돼 있고 4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국회 때 이렇게 한 이 국회 저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본연을 망각한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또 그건 또 그때 그 분위기가 가고 또 충성서약하고 하면 그때 주도권을 쥔 자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계속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 깨끗하고 이성을 가지고 국회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는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대표자 자격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진입하는 길이 막혀 있어. 가서 충성맹사 해가지고 손발 비비고 난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저질 국회가 계속되는 한 양질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일이 통로가 막혔다. 결국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네요.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인데 국민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힘이 결집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이번 22대 국회의 국정감사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네. 심정입니다. 네. 근데 과방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법사위 문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돼서 그걸 한번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네. 22일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당시 국정감사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이 참석했는데요. 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서 11월에 이재명 1심 선고가 예정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나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 선고를 주장하면서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네. 수원지방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우 부장판사 심판사가 맡는 건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재판부 변경까지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는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기에 말이죠. 중앙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 외에 고등법원장 윤준 고등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막 고등법원 산하의 모든 법원장이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서울의 동서남북 법원장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에 관한 공직선거법 판결이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판결은 25일에 있는데 이게 법원장을 불러다 모아놨고 그 관할 재판부를 관할하는 법원장,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불러놔놓고 이걸 무죄인데 검찰이 조작한 사건을 기소를 해가지고 그런데 법원이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 압박을 가하고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재명에 대해서도 동질의 사건이 공소되게 되어가 공교롭게도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 변경하라. 이거는 이미 그 당사자들이 변경 신청회가 각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또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무죄하라, 뭐 재판부를 변경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크게는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 국회의원들 이거 문책을 해야 돼요. 면책특권이라는 게 헌법에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대해서 국회 내에서 한 일은 이게 면책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이게 명예훼손이나 불법한 것을 쳐들어 가지고 발언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까지 면책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또 그것이 헌법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태연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이거 그냥 구경꾼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느냐.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사법부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중앙지방법원장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장 이재명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이 재판부가 포괄내에 있는 이 법원감사에서 만약 국회의원이 본연의 임무를 이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뭐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아니
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했느냐? 왜 이리 재판이 지연되느냐? 이 재판 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 둘째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3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하여 2년이나 끌다가 이 11월 15일에 판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이런 걸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한테 물어야지요. 야당 의원이라면 그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해요. 그런 것을 물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무죄다 뭐 이런 식의 주장만 했었죠. 묻질 못하지. 전부 이재명이 참 이런 표현 어디 그런 글을 누가 썼더라고. 전부 이재명이 똘마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물어야 할 것은 안 묻고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에서 압박만 가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윤준 고등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압박 이게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해서 압박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다면 탄핵이다. 그 무죄를 압박하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비감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순간에 법관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압박으로 가한다면 누가 법관이 되어가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목면 항변을 했어요. 목면 항변. 윤준 고등법원장이 그러니까 중앙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패적 발언을 하니까 고등법원장이 참다 못해갖고 비감하다는 말까지 쓰고 이렇게 되면 누가 판사하겠느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국정감사 진행 과정을 아마 지켜보고 보고도 받았으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장이 이런 국회를 향해서 하는 항변을 이걸 이어서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도 놓쳤어요. 아니 법원이 입법부에서 상권분립 아래서 입법부의 구성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농락당하듯이 압박을 가하고 탄핵하겠다 무죄 선고하라고 이러는데도 대법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건 첫째 말이 안 되고 둘째로는 법원의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남지법 최창훈 부장판사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된 김만배의 로비를 받고 이재명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무죄 판결하는데 김만배가 180억을 거기에다 퍼부었다 하는 것이 법정 증언으로 나와버렸어. 그냥 흔히 말하는 찌라시로 법원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최창훈 부장판사부에 180억이 투하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법원의 증인이 증언으로 그 얘기를 폭로를 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장 윤준 고등법원장이 3일 전에 이 민주당의 이런 무죄, 탄핵 이런 공세에 비감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180억 사건 이거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굉장한 공격과 불신과 위험선상에 올라져 있다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뭔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무죄 탄핵 압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다시 받아가 대법원장이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180억 사건에 대해서 이게
법관 징계법에 따르는 내부적 감찰을 착수해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법관 징계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법관이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또 하나는 직무를 태만한 경우. 그러니까 180억 사건 이거는 두 가지의 혐의점이 있는 징계 사유가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 감찰을 통해서, 요거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이게 180억 수수가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돼요. 이게 대법원이,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재로서 유전무죄 풍토라고는 오랜 그런 그 전통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 등극 이래는 계속해서 탄핵이다 무죄 압박이다 받고 있는 이게 최고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과 그리고 내부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사법부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강한 모습을 이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법부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주길 바란다 하는 것을 펜앤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윤준 고등법원장의 비감 어린 국감에서 이야기, 그리고 최창훈 성남 지원에 약 180억 로비 받았다고 그 대상자로 지명된 최창훈 부장판사 관련 이야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원님, 다른 좀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이 이달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예. 이와 별도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까지 지금 28일에 국회 운영위에 소위해서 일방적으로 바꿨는데요. 예. 여기다 지금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민주당의 특검 이제 본회의 상정에 맞서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좀 제안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첫째로 14일 날 날짜라도 지정한 것 같은데, 11월 14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3차 세 번째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일이라는 시점이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전날이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술적으로 야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당은 뭐 반대할 테니까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수로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뭔가 하면 이 재판부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 마치, 그러니까 14일 현재로 이 재판부가 이걸 유죄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마치 유죄하면 안 돼.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압박용으로 14일에 딱 맞췄다고 하는 거, 이것은 입법부로서 이 야당이 지배하는 이 야당 정말 간교하고 참말로 아주 좀 쌍욕이 나온다 내가 참을게요. 예.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묘한 명분을 찾았네 보니까. 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데 대해서는 그 대통령 소속한 정당,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국민의힘당이 추천권을 빼겠다 하는 걸 이제 국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걸 개정을 해버리면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이렇게 덤벼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지 머리수로 따져갖고는 이게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머리수로 갖고요
박치기 해봐야 계속 머리나 깨지고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대국민 명분이라도 국민의힘당이 이 명분이라도 사야 된다. 세 차례에 걸친 김건희 특검법, 그것도 특검 검사를 지금 아마 그 3차안에도 이 민주당이 지정하는 후보 중에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아주 이렇게 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헌법과 법률도 위반되는 것인데, 자가 이거 세 번째 거 내고 이게 이제 상설특검법도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고 막 덤벼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 기관 지금 가짜들이 많아가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나 국민의힘당이나 용산서 그리고 자유우파도 비교적 신뢰하는 이 갤럽과 몇 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낮고, 지난 금요일 날 지지율이 20%, 한 달 전에 20%, 그리고 22, 3% 하다가 다시 20% 턱걸이를 했는데, 이게 지지율이 40% 이상 되고 당선될 때 49.6% 됐으니까 그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한다면 민주당이 이런 짓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대국민을 향해 가지고 민주당의 이런 폭압적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명분을 좀 얻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이 시기에 임명해야 된다. 임명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또 저는 계속해서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선거 공약이기도 하니까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했다가 탄핵으로 감찰관이 실종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동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건 대통령 직무유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사법처리 대상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추가돼야 된다고 내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제가 요구를 해왔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명분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했고 이석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이 됐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 하면 굉장한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안 알려진 일이지만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영 씨가 그 주위에 불순분자들 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점을 특별감찰관이 이걸 적발해가지고 그걸 예방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공개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하고는 공개적으로 충돌한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무슨 충돌인가 하면 이 우병우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왜 내 뒤를 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직무가 대통령과 사촌인의 친인척 그리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비리가 혹시 있느냐, 그 비리라고는 당사자 비리뿐 아니고 뭔가 불법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불법 요소, 예를 들면 사기꾼들이 접근한다거나 이런 불법 요소가 있는지 그것도 내가 이거 알아보는 것인데, 그거 알아보는 단계인데 당신이 나보고 왜 뒤를 켜느냐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내 뒤를 켜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특별감찰관은 이게 수사권이 없어요. 압수수색 청구권이나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고 사실조회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사실조회할 수 있지요.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부인이 가령 뭐 이러이러한 어떤 상황에 이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이 있을 듯하다 하면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대신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조회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게 강제 수사권이 없어도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그러한 그 직분에 그 비슷한 그런 권능이 있어가지고 예방 효과가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상직과 관련된 사위와 딸 문제, 있어 항공과의 유착 문제, 부인이 호화 옷을 사는데 공금 횡령했느냐 하는 여부의 문제, 타지마을 관광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문제, 무엇보다도 울산시장 부정부 사건에 8개 청와대 비서팀들이 관여한 그런 일들이 특별감찰관에 있었으면 그 특별감찰관의 눈과 귀에 그게 안 들어왔겠어요? 예방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하고 앞으로 당할 예정으로 있는 이 일련의 사법 처리 대상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가정법으로 특별감찰관이 있었더라면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1636년에 인조 임금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가 청나라 대군이 서울을 침공했다. 남한산성에 45일 갇혀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의욕이 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갔다. 그리고 조선조는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망했다. 만일 그때 인조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더라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지금에 와서 그걸 따져봐야 뭐 하느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과거의 그 일들에 대해서 가정법으로 이랬더라면 이건 역사학자들도 그런 가정법으로 이 어떤 역사적 사실 탐구나 하는 게 연구 방법의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임기 초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1. 최재형 그 악질 목사가 악질 서울의 소리와 결탁해가지고 이게 연출해낸 몰카 가방 사건은 예방됐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 그러면 최재형 접근 자체가 안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와중에 터졌던 명태균 사건, 명태균과 같은 이런 잡스러운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 접근하고 무슨 공천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이 요소, 이게 특별감찰관의 눈과 귀에 안 들어올 리가 없다. 이것도 예방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이 서둘러 임명을 해가지고 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일련의 공세에 대해서 명분상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정도 성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일 필요가 있고 더더구나 남은 임기 2년 반을 잘 넘기기 위해서도 부인실 무슨 부활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별감찰관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이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하기를 해낸 마이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본다고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앵커? 예, 유튜브 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앵커 아마 열심히 보지 않나 싶은데. 예. 내 유튜브는 안 보고. 저희 방송을 보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는 본다고 그러죠. 그 용산 쪽에 나오는 이건 풍문이니까 내가 본인에게 확인할 수도 없고 자유 우파를 자임하는 유튜브 중에서 누구는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풍문이 있어요. 이게 내가 확인 안 된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용산에서 모니터링 한다면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게 여러 면에서 효용적 가치가 있고 윤 대통령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격 인터뷰답게 또 대통령께 또 이러이러한 좀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찬종
전 국회의원님이었습니다. 직격 인터뷰였습니다.